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헤드라인은 고용보고서에 따른 미국 경제의 호조, 중립금리 추정치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주제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많이 올라갔어요. 나스닥이 1.2, 러셀 지수가 1.50, S&P 500이 0.90, 다우가 0.81.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상승해줬죠. 스톡스가 0.44.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큰 그림을 볼까요? 우선 지수부터 볼게요. 선물 지수로 해서 네, 다우가 상승해줬죠. 보시다시피 0.83까지 올라갔었죠. S&P 500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상승해주긴 했는데, 근데 나스닥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뭐 전고가를 이렇게 돌파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우하고 S&P 500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나스닥 자체가 보시다시피 약간 N장 파동의 상승 삼각형 이런 모양새가 있어서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에요. 너셀 지수는 그렇죠. 너셀 지수도 마찬가지죠. 너셀 지수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런 모양새야. 이렇게 전고가 돌파한 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리고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약간 유로존은 나스닥하고 비슷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토픽스 1번 지수. 일본 쪽은 뭐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해서 올라왔고, 독일이 좋죠. 독일의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실 게 주식시장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타이완, 대만 지수도 약간 반등한 모양새. 근데 중국은 장난 아니다. 잠깐만, 중국이 이거 선물 지수거든요. 선물 지수가 계속 올라갔네요. 안 빠진다, 잘. 항생 지수도 지금 계속 올라가죠. 미치도록 올라간다. 네, 여하튼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글로벌 증시는. 우선은 뭐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있죠. 중국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고. 근데 미국은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나스닥이 정가를 돌파한 건 아니니까. 요건 지금 선물지수로 보는 거고, 현물지수로 보시게 되면 현물지수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긴 했어요. 물론 이제 현물지수도 보시다시피 뭐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여서 캔들 자체가 이전 캔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이전 캔들이 뭐냐 이게 상승 간통형 화이트 캔들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윗꼬리 줬고 매집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날려준 거죠. 유성형, 십자형, 드래곤 플라이형 캔들 나왔지.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홍콩을 볼까요? 홍콩 H지수. 네, 홍콩 H지수는 계속 밀어제끼네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하죠. 빠진 다음에 그냥 N자형으로 반등해주는 부분.
다만 좀 그건 있죠.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어제 기사가 나온 게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CEO인 젠슨 왕이 브레겔 AI 칩의 전체 생산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5달러까지 설정했어요. 엔비디아의 AI 기술이 엄청난 수요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JP모건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보고 있는데 155달러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근데 뭐 전형적인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요. 좀 강하긴 하죠. 올라가는 게 입주로 빠지고 매집봉 만들어놨고,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엔비디아의 그 추세가 뭐 수렴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뭐 보시다시피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에요. 네,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고 캔들 자체가 이게 화이트 캔들은 아니죠. 네, 보시다시피 캔들이 요게 여러분들 그 교소형 캔들이라고 아시죠? 약간 교소형 캔들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캔들도 또 교소형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 캔들도 그쵸, 이렇게 교소형 캔들이 두 개 캔들 연속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어서 올라갔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조정 줄 수가 있긴 하겠죠. 기술적 관점은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근데 그건 있죠. 뭐 AI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어요.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 회사의 그 CEO 젠슨 왕이 블랙엘 칩이 전체 생산을 확정했다는 소식. 엔비디아의 AI 기술이 엄청난 수요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을 확정했다는 소식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에 의해서 JP모건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설정했어요. 오버웨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155달러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이제 124달러잖아요. 뭐 거의 뭐 125달러라고 보시면 될 건데 155달러라고 한다면은 전고가를 돌파한다는 거잖아요. 전고가가 140달러거든요. 그렇죠? 지금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엘 칩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 한번 더 볼까요? 블랙웰 AI 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AI 모델 트레이닝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제품이죠.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젠슨 왕이 블랙웰 칩의 전체 생산 확정을 발표한 것은 이 수요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AI 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AI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JP모건에서 긍정적 평가를 주면서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설정을 했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블랙웰 AI 칩 생산 확정과 JP모건의 긍정적인 엔비디아의 AI 시장 주도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인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여러 산업에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정표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까 좀 기술적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좀 캔들 자체가 교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조정받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게 엔비디아가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박스권에서의 중간 위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게 되면 그때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합시다. 네, 어제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2024년 10월 4일 9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실제 K죠. 24만 이거 봅시다. 네, 2024년 9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25만 4천으로 발표된 것은 예측치가 14만 7천, 이전 수치는 15만 9천.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도 뭐 긍정도 나왔고 이전보다도 더 많이 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고용시장의 강력함,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고용이 증가하니까 소비자 지출은 증가하기는 하겠죠. 고용이 늘어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용이 늘어나가지고 가계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로 이어지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금 재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고용시장의 강세는 임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 뭐 강하게 하진 않겠죠. 금리 인하는 11월 달에 회의가 있죠. 11월하고 12월. 봅시다. 경제 일정. 현재 9월에 금리 인하한 것은 0.50% 인하했고 50%포인트. 그 다음에 11월 금리 인하 11월 8일날 하죠. 아직까지 뭐 금리 인하하는 시간까지는 35%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도 0.25% 금리 인하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긍정적이긴 하기 때문에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로 인해서.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C 지수가 그 코어 PC 지수가 2.7%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용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을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미국 경제는 좋죠. 다만 이제 이걸 잊지 말아 보세요.
거시경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필립스 곡선은 아시잖아요. 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줄어들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게 되면 실업률은 증가하죠. 근데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지금 다시 상승하잖아요. 단지 뭐 코어 헤드라인 PC 지수가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코어 PC 지수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는 인하가 그렇게 강하진 않긴 하겠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 그래서 지금 움직인 거 보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채권 금리를 봅시다. 오우씨. 10년물 채권 금리가 고가로 3.46%까지 올라갔어요. 2년물 채권 금리가 6.24%. 아직까지는 뭐 역전금리 현상은 아닌데 2년물 채권금리가 6%를 날렸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금 역전금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직까지 뭐 정상금리긴 하죠. 10년물 채권금리가 3.9761이니까 2년물은 3.8566이고 근데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지.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늘 그 달러가 올라갔죠. 금 가격이 약간 빠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달러도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도 올라갔거든요. 아까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의 그 종합지수에서 220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한 종목 개수는 900개입니다. 근데 한국은 안 좋아. 한국은 뭐 그렇죠. 한국은 패스. 그리고 현재는 투자자산 쪽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코인 쪽도 올라왔죠. 공격적인 투자 전략. 근데 달러도 올라왔어요. 달러 볼까요? 달러 인덱스 어디 갔냐?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2.5위까지 올라왔어. 근데 이게 올라왔다 맞고 떨어지겠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온 거죠. 추세를 볼까요? 그냥 약간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다. 그치? 돌렸기 때문에겠지. 최근에 이렇게 돌린 거죠. 돌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올 자리가 있긴 있다. 올라오게 되면 104까지도 올라오기는 하겠다. 104포인트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니까는 또 달러가 강세인 거죠. 근데 강세라고 할 수는 없죠. 그동안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한국의 원화는 그동안 좀 빠진 자리가 1300원이었는데 지금 1352원까지 올라왔죠.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현금화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현금화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물론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올라오긴 했어요. 긍정적인 걸로.
그러면 나스닥의 그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의 거래량이 증가했나? 왜냐면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게 지수가 올라왔는데 달러까지 올라왔다고. 물론 이제 달러도 올라오고 주식시장도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거 맞아요. 시장이 뭐 긍정적인 건 맞는데, 그치?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지. 그래, 살짝 이거지.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키치 나스닥 나쁜 건 아니지. 걸린 자리지. 걸린 자리에서 약간 밀리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네. 지금 10월 초지. 근데 거래량 줄어든다 야, 그치? 월봉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봅시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 채권 쪽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 채권 쪽에 관심이 없고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지. 지금 시장 자체가 채권에 관심 없고 그냥 이쪽이란 말이야. 그치? 달러하고 이쪽. 약간 양분된 모양새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하고 달러. 그러니까 현금도 챙기면서 투자도 하고 있는 거지. 현금도 챙기면서 투자도 하고 있다. 근데 채권 쪽이 다시금 올라갔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거니까 약간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느낌이 있어요. 공급 부족 그런 거 같죠?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네, 현금도 챙기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약간 양분된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장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떤 게 있냐? 상승장을 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식시장은 올라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막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빠져.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 자리잖아. 그치? 현재 이 자리에서 그치? 뭔가 정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자리. 그치?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돌파한 건 아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질 수가 있잖아. 그치? 폭락, 패닉.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큰 손들은 현금을 챙기고 있다는 거야.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정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긴 하죠. 지금 나스닥이. 다시 볼까요? 그렇지. 나스닥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왜 빠질까요? 큰 손들이 현금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죠. 주시장 약간 뼈다귀.
개 뼈다귀 같은 모양새야.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채권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갔어야 되거든. 채권 쪽도 올라가야지. 만약에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채권 쪽도 올라가야지. 투자자산 쪽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이 둘 쪽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채권은 빠졌잖아. 채권은 빠지고 주식하고 달러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현금화도 챙기고 있다는 거. 현금도 챙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하긴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는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시장을 뭐 나쁘게 볼 건 없는데요. 냉정하게 볼 건 있습니다. 왜냐면 채권이 안 올라가잖아. 그치? 채권 가격은 빠졌다고. 채권 가격 지금 많이 빠졌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금리, 채권 가격 볼까? 그치? 채권 가격 봅시다. 채권 금리가 지금 고가로 3.994까지 올라갔어. 다시 4%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새야. 그치? 거기다 캔들 자체가 롱바디 화이트 캔들로 하잖아. 롱바디 화이트 캔들로 해가지고 지금 걸리는 게 없단 말이야. 있나? 근데 올라갈 때 걸리긴 한데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4%대까지도 올라가겠는데? 그치?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졌겠죠. 그치?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뭐 투자 자산 쪽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네, 현금도 챙기고 있다는 거. 올라갈 때 세력들은 현금도 챙기면서 그래도 약간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고용보고서는 그래서 이거 이야기가 된 거야. 물론 뭐 고용시장이 강력하다, 뭐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카테고리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인데, 고용보고서에 따른 미국 경제 호조.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고용보고서에 따른 미국 경제가 호조인데 중립금리 추정치는 높아질 수 있다. 따라라.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지금 미국은 5.0까지 인하했지. 앞으로도 더 인하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스몰 컷으로 인하하겠지. 빅컷이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가 한국이 문제가 될 수가 있지. 만약에 한국이 10월 11일 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한국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피벗이 아니에요. 리컬리브레이션이에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예요. 11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럽은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내렸더라고. 4.50에서 3.65까지 0.85% 인하이더라고. 아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고용보고서에 따른 미국 경제 호조. 다만 이제 중립금리 추정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9월 고용보고서에 따른 미국 경제가 호조. 그래서 연준이 부드러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쏘리. 잠시만. 네. 연준이 부드러운 경착륙 소프트 랜딩에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있어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 예. 요번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2025년까지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랜딩이에요. 핵심이 이거지 뭐. 랜딩이란 게 핵심이지. 랜딩은 날아가다가 착륙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착륙하는 것이 소프트 랜딩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좀 뜯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좀 더 자세하게. 근데 일부 불확실성 요소가 있어요.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온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음식 및 음료, 의료, 정부 부문에서의 성장에 의존한 점이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성장한 게 아니라 음식, 음료, 의료, 정부 부문의 성장에 의존한 점이 있다. 음식 및 음료, 의료, 정부 부문. 9월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증가의 60% 이상이 특정 산업에 치중되었다는 거지. 그 부분이 어디냐? 음식, 음료, 의료, 정부 부문. 이러한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전반의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정부 재정 정책에 의존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음식 및 음료 부문. 일반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임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분야죠. 의료 부문.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분야이지만 정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부 쪽에 의해서 정부의 재정 정책, 예산 편성, 경기 부양책에 따라 고용이 변동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지금 뭐 고용보고서가 좀 증가한 부분이 나쁜 건 아닌데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여하튼 간에 근데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 실업률이 4.1%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발표했을 때가 4.2%였잖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어들었잖아.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그 코어 PC 지수가 2.7%인 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잘 컨트롤할까 싶지는 않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하고 그 경제를 온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채권까지 올라간 게 아니잖아. 채권까지 올라가야지. 그치? 채권 쪽도 올라가야지. 근데 채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채권은 빠졌잖아. 그건 지금 주식시장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달러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 달러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움직인 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더 좋긴 하겠지. 주식시장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약간 시장 자체가 투자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지. 투자 활성화. 더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볼 수가 있지. 근데 달러도 상승했단 말이야. 달러도 상승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돈도 챙겼다는 얘기야. 현금화도 했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쁘게 볼 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지수가 올라갔다고 좋아요, 뭐 지수가 떨어지면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만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되면 뭐 차트만 보면 되지. 그냥 맨날 차트 보면서 지수가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뭐 그런 나스닥이 빠졌어요. 뭐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냉정을 봐야지. 현금화도 하면서 그래서 계속 요새 말씀드리는 게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코스트 매니지먼트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 거 아시죠? 행보는 눈에 보여요. 행보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할 때가 있어요. 금융시장이 걱정될 때가 뭔지 아세요? 상승할 때.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락할 때. 변동성이 여기 안에서 움직였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10% 범위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10% 범위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상승을 하는데 뭐 50% 상승했어. 근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잖아. 하락하는데 50% 하락했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범위로 빠진 거잖아.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불안정해져요. 시장 자체가. 근데 항상 이렇죠. 팍 올라가고 팍 떨어지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장세는 저는 불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지금은 불황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방의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죠. 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증권 시황이. 주식시장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이쪽 투자 자산 쪽으로만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 달러하고 주식이 함께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현금화 하면서 올라가면서 현금화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뭐죠? 엔비디아가 캔들이 뭐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뭐 나스닥은 긍정적 나오긴 했죠. 약간 드래곤플라이형 십자형 유성형 캔들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 나오긴 했는데 엔비디아 캔들은 그렇진 않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잖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캔들이 뭐가 났어요? 교수형 캔들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염두하시고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권고야, 권고. 이전에 유가가 많이 상승해줬죠. 어제는. 금요일날, 10월 4일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원유 가격을 더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10월 4일 날에는 발언이 약간 애매하게 발언을 했잖아요. 뭐 좀 더 두고 보자. 약간 그런 발언이 있었지.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기자들이.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것은 조금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유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봐보세요. 유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좀 더 큰 그림을 갖고서 에너지 브렌트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제 브렌트가 5.51% 날라갔잖아. 그리고 오늘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이런 발언이 있었던 거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권고라고 했으니까 막았으니까 올라갔다가 좀 빠지긴 했지. 윗꼬리 주면서. 매도세 근데 이게 캔들 자체가 유성형 캔들이에요. 물론 이제 역십자 유성형 캔들이긴 하지만 살아있긴 하지. 여하튼간에 최근에 다시금 브렌트유가 79.30달러. 이거 제가 어젠가요? 그제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8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8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79점 몇 달러니까 80달러죠.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지금은 뭐 현재까지는 제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건 맞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새 인플레이션 쪽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제가 오늘 물론 오늘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떠들어대는데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CRB 수가 올라가죠. 여기였다가 더 많이 올라갔잖아. 잘하니까 전고가 돌파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예전에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전기차 쪽이 움직였었잖아요.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그치. 그때 이제 석유 가격이 134달러까지 아니 14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2차 전지 쪽 움직였죠. 대체 에너지로 해가지고.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여기 크루드 오일이 올라갔다 약간 빠졌죠. 0.91 그래도 올라갔어요. 브렌트도 올라갔고. 근데 여기도 올라가는데? 우랄 오일. 우랄 오일은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유가라고 보시면 돼요. 3.94 올라갔지. 천연가스는 좀 빠졌겠다. 석탄 4.91 맞죠? 석탄. 유가가 저기 인플레이션 올라가요. 스틸 쪽도 강철 6.78. 강철 쪽은 아무래도 뭐 중국발이겠죠. 근데 어차피 그 원자재 쪽은 다 중국발이에요. 밀 가격은 좀 빠졌다. 근데 중국발로 해가지고 소비자 쪽이 올라가긴 하네. 소고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 상품 지수죠. 9.29로 올라갔지. 그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올라갔다가 석유가 약간 조정받긴 하죠.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조정이긴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거는 뭐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가 좀 체크해 볼까요? 80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있겠죠. 근데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치? 근데 여기는 이제 반등 자리니까. 그치? 그러면 약간 더 올라올 수 있겠다. 밀리긴 하겠다. 공간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한다면은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혹시 공격을 받게 되면은 공간은 있잖아, 그치? 여기가 지금 저항대 자리긴 한데 약간 밀릴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쌍바닥이잖아.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릴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85달러까지 올라가겠다. 하여튼가 뭐 이거는 좀 잠재적 리스크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 공격할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소식밖에 없죠. CNN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보상 없다. 이란 핵시설 공격 안 할 듯. 아니 이란의 핵시설은 공격 안 하긴 하겠지. 국무부 고위관리가 CNN에 이스라엘이 바이든 행정부의 민감한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장하지 뭔 얘기야? 예. 여하튼간에 뭐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냥 저기 어죠? 레바논만 좀 공격하는 거. 네, 그것만 있고. 근데 이거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아직까지 뭐 명확한 건 아니니까. 확신을 준 건 아니니까. 그치?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있어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괜찮긴 한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으니까 현재까지 괜찮아야 하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어디 갔어? 브랜드. 있겠지. 이게 지금 당장은 괜찮긴 하겠지. 올라갔다가 뭐 맞고서 빠진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지지라인이잖아. 빠지게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현재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그 에너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뭐 유가가 20달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뭐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뭐 200달러까지 올라간다. 물론 뭐 저는 100달러, 200달러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현재 최근에 이게 67달러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68달러인가? 예, 68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현재 올라온 게 거의 뭐 79달러인가요? 그쵸, 79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거 아니야, N정으로.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잖아. 올라가면 82달러잖아,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82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가에 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써놨잖아. 여기 그치. 중동 정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사이클 어디 있냐? 생애주기 사이클. 따라따라.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어디지? 인플레이션 사이클. 아, 여기다 해놨구나. 그쵸. 지금이 이게 여기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올라갈 적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쿵 그래도,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래 가지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간다면 다시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 근데 보통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자 측면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그럼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어디 갔지? 그치.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쪽. 그치.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죠. 임금 등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물가가 다시금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어차피 경기는 랜딩이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가는 것이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를 하시지.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아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오늘 움직인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주식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도 챙기면서 주식도 약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거지. 예,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좀 고려하실 필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잠재적 리스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선을 확장시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잖아. 그치? 레바논 공격하고 이란이 여기 있잖아. 근데 이란에서 미사일 쐈는데 다시 여기 공격하고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 왜냐면 또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는 곳이
하마스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헤즈볼라 레바논도 공격해야 되고 이란까지 확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불편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잖아. 다만 그건 있긴 하겠죠. 뭐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 뭐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도 검은 손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 그 검은 손들이 유가에 배팅을 했어. 유가가 상승할 거라고 배팅을 했어.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큰 손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 공격하겠지. 여기 정유시설을 공격하겠지. 그러면 유가를 막 올리겠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큰 손들은 돈을 벌겠지. 떼돈 벌겠지. 뭔 말인지 아시죠? 단순하게 이게 뭐 민족적 관점이 아니에요. 뭐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종교 이런 쓰잘데없는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관점인 거고요. 이스라엘도 돈을 벌 필요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돈을 버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쪽은 주가가 빠질 거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그렇지. 이스라엘을 봅시다.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 이스라엘 최근에 좀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크게 안 빠져요. 근데 많이 던지긴 했다. 그치? 거래량 터졌지. 지금 이게 만약에 안 좋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안 빠진다고. 그건 약간 버틴다는 얘기지. 캔들 자체도 상승하기가 캔들 나왔지. 그러면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긴 하겠지. 그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겠지. 근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놀다가 다시 한번 매도 때린 게 있으니까 빠질 수가 있겠지. 그럼 추세가 이렇게 빠지잖아. 그럼 이렇게 툭 떨어질 수 있지. 이 시점 자체가 뭐가 될 수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당분간은 현재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진 않을 거예요. 왜? 우선은 여기를 때려 부셔야지.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를 때려 부셔가지고 완전 뭐 약간 물론 이스라엘을 레바논을 점령하기는 어려워요. 저번에도 뭐 레바논을 여러 번 침공했긴 했는데 계속 후퇴를 했잖아. 예. 그러니까 단지 헤즈볼라를 약간 약화시키겠다. 인프라를 공격해가지고 레바논의 인프라를 공격해가지고 헤즈볼라의 어떤 무장정파의 어떤 그 힘을 좀 빼겠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마스도 여기 하마스도 있고 가자 지구에 그 다음에 헤즈볼라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점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목적. 분명히 하마스를 점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를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뭐 무기가 강력하더라도. 왜냐면 제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정권을 바꾸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잖아. 그래서 이라크를 점령했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여기다가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정권만 바꾼 거라고. 미국 친미 세력으로 정권만 바꾼 거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하마스를 공격하고 헤즈볼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정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 왜냐하면 민족성 자체가 다르니까.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핵심의 목표는 뭘까요? 네타냐후의 목표는 뭘까? 네타냐후의 목표는 집권이에요. 집권. 집권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인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외부적인 전쟁. 근데 집권을 왜 할까요?
네타냐후가 집권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뭐 형에 대한 복수심? 형이 뭐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총을 맞아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한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죠. 뭐 나이가 먹었는데 뭐 그 복수심이 뭐 평생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네타냐후도 목표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사람은 무조건 다 돈이에요. 그 모든 생각의 기본은 머니야, 머니. 그 본인이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 아니야. 어차피 영구적으로 본인이 집권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적에 돈이라도 많이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타냐후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투자겠죠, 투자. 배팅이겠죠, 배팅. 주식이잖아, 주식. 시세 차익 노리는 거. 다들 이거 갖다가 돈 버는 거잖아. 뭐 비트코인에 투자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석유에 투자하든지 그 모든 투자 자산에 투자할 거냐.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누가 바보도 아니고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게 어딨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그러면은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이란은 뭐 점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령을 할 수 없잖아. 레바논도 점령 못하고 팔레스타인도 점령 못하잖아요. 그럼 돈 벌려고 하겠지. 그러면 돈 버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건 당연히 석유 시설이겠지. 석유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석유 가격이 올라갈 거냐. 그러면 네타냐후는 어차피 본인이 석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 그럼 언젠가는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할 거라고. 그래서 유가를 올릴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그걸로 해가지고 떼부자가 되겠지. 엄청난 떼부자 되겠지. 돈을 긁어 모으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돈 긁어 모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집권하다가 물러나는 거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민족주의예요, 뭐 종교적인 관점이야 그렇게 접근하면 불쌍한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쇼라고. 뭐든지 다 돈입니다. 돈. 정치는 쇼. 자기가 집권했을 때 돈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영원한 집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을 반드시 공격을 할 겁니다. 다만 공격할 적에 그 어디를 공격할 것이냐면은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지. 그렇죠?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긴 하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미국의 선거가 있잖아. 대통령 선거.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거나. 근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가 다시금 치솟아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6일 날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은 11월 5일이긴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공격할 거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차피 대통령 됐잖아. 대통령 되면 뭐 본인 권력 누리는 건데 뭐. 다 그런 욕심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되면 뭐 띵까띵까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쫄래쫄래 떠들어도 되는 거고 누릴 거 누리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5일이잖아 10월 5일이면 11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달 동안 괜찮다는 얘기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다가 다시 빠지겠지. 그러다 지지하겠지.
한 달 동안의 조정이 있겠지. 그 11월 달 이후로 다시 한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긴 했지. 석유 시설을. 왜? 네타냐후가 돈 챙겨 먹으려고. 떼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럼 유가 팍 올리게 되면 이때 한번 딱 때리겠지. 적절하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긴 하겠죠. 다들 다 자기 돈 벌려고 자기 권력 이용해 먹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평화가 어디 있어? 다 자기 욕심이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씀드렸죠.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항구 파업 종료. 최근에 미국 항구에서 파업을 했었죠. 근데 요거 종료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 큰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어디 있냐? 여기. 미국 동부 해안 항구 파업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식이 있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에 뭐 0. 몇 %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미국 여기서 해안 항구에서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볼까요? 여기 써있죠. 항구 파업이 일부 산업과 물가에 미치기는 하겠지, 영향을. 하지만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항구 파업이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영향을 주는 것은 GDP의 0.1%포인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의 3% 중에 0.1%포인트밖에 안 된다. 그래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단지 테마성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 일시적인 거라고. 근데 이제 파업이 빨리 종료가 됐죠. 미국 항구 파업.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미국 경제는 크게 나쁜 건 없죠. 다만 이제 지금 변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언제 공격할 것인지. 근데 그건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써놨잖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한 거잖아. 그치? 왜?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지 말아라. 미국 선거 끝나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유가를 올리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미국은 석유 수출의 3위 국가야. 유가가 올라가도 미국은 돈 벌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만 여기 써있잖아.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3위의 석유 수출국이에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이 3위잖아. 그래서 아까는 이거 보여드렸잖아. 우랄 어딨어? 우랄 오일. 이 우랄 오일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중진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린다면, 여기가 이제 순위파잖아, 순위파. 전쟁을 별로 하지 않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런 데 있잖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여기가 순위파잖아. 그치? 여기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혜를 본다니까?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잖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성장률이 어제인가? 말씀드렸잖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GDP 성장률이 하락했잖아. 예, 사우디아라비아 실질 GDP 성장률이 하락했다. 4.4%에서 0.8%로. 그렇죠. 예상치가. 그래서 세계 경제 둔화는 있어요. 수요 둔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번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건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세계 경제는 둔화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석유시설 공격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유가 상승이라고. 그럼 미국도 수혜예요. 언제 수혜라고? 지금 말고. 지금은 정치적 관점에서 미국 선거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재집권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해리스가 재집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11월 달 이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지. 네타냐후도 돈 벌고 미국도 돈 벌고 둘 다 돈 벌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 아니겠습니까? 다들 돈 놓고 돈 먹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 항구 파업 종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현재 경제 흐름은 우선 뭐 중국은 양적 완화했죠. 그치. 양적 완화했기 때문에 뭐 중국발로는 다 좋죠. 중국발로 다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전쟁이란 것은 존재하니까 유럽에는 우크라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과의 전쟁. 이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전쟁이 있지. 이런 부분은 잠재적 리스크긴 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부양되는 부분이 있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긴 했지만 다 영향을 주잖아. 그리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온 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지.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는 네, 뭐 글로벌 경제가 문제가 발생할 건 없어요. 물론 그건 있죠. 잔파동에 의해서 움직일 건 있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려? 박스 커먼이라고 하잖아요. 계단식 하락을 그랬지.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한번 빠질 거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폭락할 것이냐. 언제 이 윗단계에서 이 아랫단계로 떨어질 것이냐. 뭘 것 같아요? 응? 두 가지겠지.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전쟁. 그래서 오일 쇼크가 있는 거. 이 하나가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12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고 12월 19일 날.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되면은 엔켈이 청산이 일어나잖아. 이 두 가지가 다 12월 달에 지금 몰려 있잖아. 그치? 선거 끝나고, 예. 그러면 전쟁과 이 금리, 엔켈이 청산,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게 되면 그때 한번 과감하게 폭락이 나오게 하겠지.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은 괜찮다니까? 괜찮다가 갑자기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폭락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오늘 시장은 주식시장하고 달러가 움직였잖아. 올라가면서 현금을 챙기잖아. 세력들은.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한 채 5천 더 있었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PC 지수 나왔을 적에 그걸 왜 헤드라인 PC 지수 봐? 코어 PC 지수로 보셔야지. 코어 PC 지수가 2.7%로 인플레이션 증가했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번에 고용보고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결과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라 그랬어? 당분간 제가 박스권 움직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뭐가 틀린 게 있어? 다 맞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언제 빠질 것 같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다 써드릴까? 이렇게 폭락할 것은 예.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그래서 요것은 뭐예요? 엔케리 총산.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은 예, 그쵸. 두 가지라 써드릴게요. 숫자로 쓰세요. 숫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색깔을 뭘로 할까요?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독성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빠지는 원인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폭락장에 나올 수 있는 트리거라면 이제 촉매제 그런 의미지.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 공격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12월로 예상한다. 물론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죠.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 되죠. 아직까지는 여기 수준이에요. 근데 그 지금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스닥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릴까? 지금 제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 나스닥이. 나는 왜 다 맞추지?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계속 분석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천재적 내구조인 거지. 그 남들이 그 PC 지수 떠들어댈 적에 헤드라인 PC 지수 떠들어대면서 2점 몇 프로 떠들어댔잖아. 띨띨이 수준들. 그래서 한심하게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지. 근데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기 고점 모양새는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괜찮긴 하죠. 나스닥의 움직임이. 여기가 저항대 받고서 현재는 괜찮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로 빠지게 되면 그치? 이게 일로 빠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 근데 현재는 괜찮긴 한데 지금 이런 모양새가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패턴들이죠. 그 하락 패턴이 뭐야? 하락 패턴 중에서 이 패턴인 거지. 어디 갔냐? 여기. 하락 추세의 박스권 매매 해갔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 이런 패턴 아시죠? 그러니까 현재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였잖아. 여기. 최근에 나스닥 빠질 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빠질 적에 여기서 이렇게 이때가 그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와서 빠진 자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 그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나스닥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게 빠진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여기서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온다면 반등 하나 나오겠지. 근데 다시 빠지겠지. 그러면 이 추세가 이렇게 빠지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거 단기 고점 자리잖아. 지금 묘지형 캔 된다. 아니 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빠지죠. 잠깐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걸리잖아. 지금 저항대.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면 그래 내리다가 걸린다면 그럼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치?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빠지는 건 아닌데 뭐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현재는 여기 있잖아. 이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죠. 여기에 돌파한 자리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걸려버리죠. 그치? 그럼 이렇게 빠져버리죠.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현재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제가 12월 달 떠들어낸 거야. 물론 이제 그건 가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12월 19일 날이 그거잖아. 일본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번에 그 총리 바뀌었다면서요. 이시반가? 근데 그분은 약간 그 금리를 좀 올리고 싶은 성향이 있는 거잖아. 근데 금리를 올리면 좋죠. 저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여하튼 간에 그 말씀드렸고. 그럼 이건 됐지.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그래도 중국은 뭐 양적 완화했고, 네, 그리고 미국도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일본이 이제 12월 19일 날 금리 인상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 예상하기로는 12월 19일 날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모르시진 않지. 예전에 이거 빠질 때 어디냐? 나스닥. 기억나시죠?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아니지. 저기 NK 고용보고서 여기 써있지. 고용보고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폭락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잖아. NK 총산. 그치.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폭락했어. 지금 반등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괜찮긴 해요. 뭐 괜찮긴 한데 우선 좀 더 지켜봐야지. 현재는 뭐 괜찮다. 그리고 너무 오래 떠들어야 되는데. 유럽연합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관세 45%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분석해 보게 되면은 네,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확정.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유럽 자동차 및 유제품 산업에 보복 관세를 할 예정이라고 위협하고 있어요. 뭐 이건 아시죠? 이게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유럽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일 수가 있죠. EU가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한국 전기차의 수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유럽 자동차하고 유제품에 유럽은 유제품을 판매하잖아요. 뭐 치즈 같은 것도 하고 관세 보복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및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여기 소제목에도 보시다시피 한국 전기차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EU가 중국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쟁력을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지.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의 가격 인상이 관세를 맞게 되면 한국 업체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요새 그래서 전기차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차는 유가 상승하고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 부과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움직임인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전기차라고 볼 수 있지. 그동안 이제 전기차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많이 하락한 거 대비 뭐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으니까. 앞으로 뭐 전기차 물론 당장은 아닐 수가 있는데 어차피 차트는 조정을 받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올라갔다가 N장으로 조정받는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12월 달 정도 됐을 때 12월 달이 뭐 그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볼 필요 있지. 이것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리비안 오토모티브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리비안이 이제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전기차 회사거든. 스타트업. 근데 2024년 연간 생산 예측치가 하향 조정됐어요. 최근에 이것도 좀 안 좋긴 했죠. 테슬라도 3분기 차량 인도량은 약간 증가세를 보였지만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한 거죠. 근데 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오토모티브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2024년 연간 생산 예측치가 하향 조정됐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비안 주가가 좀 약간 빠졌어요. 리비안의 2024년 생산 목표가 57,000대였는데 47,000대에서 49,000대로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하향 조정됐어요. 근데 그 하향 조정된 이유가 뭐냐면은 공급망 문제예요. 공급망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 부품이 모자른 거야. 그래가지고 생산 활동이 줄어든 거지. 리비안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한 이유는 뭐 아까 이야기한 거죠. 여기 써있지. 공급 측 충격,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은 기업은 생산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제품 공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뭔가 부족했나 봐요. 왜 이렇게 좀 하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리비안의 주가 하락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차 수요 둔화는 있긴 있죠. 당연히 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는 건 있으니까 수요는 둔화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공급은 줄어든다고. 공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있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요는 어느 정도 선에 있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전기차가 올라갔을 때가 뭐였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전기차 뭐 한국은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WHO가 엠폭스 진단 검사를 승인했다. 에포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회사인데
에포트 제품이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됐다. 단신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보실 필요는 있지. WHO가 엠폭스 진단 검사를 승인하고 에포트 제품이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보건의 노력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신이긴 한데 나중에 혹시 뭐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일 때,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건 있죠.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움직이기가 좀 쉽진 않지. 왜냐면 금리가 다시금 상승했잖아. 근데 만약에 뭐 엠폭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다시 그게 뭐 확산되면 올라갈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겨울이지 않을까 싶어. 12월달 12월달에 지금 12월달에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 보통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엠폭스 확산되고 이럴 때가 이제 뭔가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잖아요. 공기도 좀 잘 통하지 않고 그럴 때가 이제 12월 달 그 여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여름 휴가 가고 뭐 어디에 뭐 모여 있고 그러면 이제 호흡기 감염으로 해가지고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도 써놔야겠다. 혹시 이제 요거니까 엠폭스 등 전염병 확산, 네, 우려 이런 거 지금은 아닌데, 아니 근데 지금도 지금이긴 하지. 왜냐면 엠폭스가 저기 어디까지 퍼졌냐면은 인도까지 넘어갔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까지 넘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거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CEO 잭슨 왕 블랙웰 AI 칩 전체 생산 확정 소식이 있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건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그거 말씀드렸죠. AI 산업에 대해서. AI 산업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인텔도 나중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인텔이 빠지긴 했는데 인텔은 아마 다른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퀄컴이라든지. 그거 한번 보시고. 산업 이슈에서. 따라라. 인공지능. 이게 그 오픈 AI가 매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시죠? 오픈 AI 매출 성장률 보시면 우선은 이제 2023년에는 20억 달러, 그 다음에 2024년에는 37억 달러, 2025년은 116억 달러,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가치가 1,500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이건 기업 가치인 거고, 근데 성장률이 보시게 되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85%가 증가한다고. 성장률이. 근데 2025년에는 214%가 증가한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 AI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산업의 그 기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가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됐을 때 인터넷이 그동안은 이제 인터넷이 어떻게 보급이 됐냐면 PC 통신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이 보급이 됐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인터넷 광 케이블이 깔리면서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잖아. 통신이 막 올라가고 AI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이란 기반을 하에서 산업이 다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지금 산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AI로 넘어가는 거죠. 이 인터넷에서 발전한 게 그거잖아. 인터넷에서 발전한 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였잖아. 그래서 뭐 SNS라든지 아니면 지식인
근데 여러분들 요새 네이버 쓰세요? 네이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까지 네이버 쓰시는 분들 계시면은 뒤처진 거고. 그래서 네이버 주가도 많이 빠지잖아. 뭐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하지만 그건 하도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거고. 요새 뭐 네이버 쓰시는 사람들이 어딨어? 다 AI 쓰시지. 다들 AI 쓰시잖아. 뭔가 궁금할 때, 자료 찾을 때. 물론 이제 지금이 뭐 AI가 그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수정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정보를 받을 적에 AI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했을 적에 그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답은 아니잖아. 뭔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의 어떤 그 보완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기술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I의 여러분들이 AI 질문을 하게 되면 정답률이 6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그러니까 AI를 100%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수정 보완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돼. 내가 뭘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동안에 인터넷 세대였고 검색 엔진 세대였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AI란 말이야. 근데 AI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거 오픈 AI. 오픈 AI 아시죠? 매출이 이렇게 올. 그러면 이제 모든 산업 자체가 AI라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이야기하잖아.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 이 순환 사이클, 경제 순환 사이클이 다 모든 기반 AI 기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선택할 때 그 회사가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기업이 제도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거다. 제도약이 어딨어? 제도약 나와라. 제도약 없나? 이거 아닌가? 제도약 나와라. 뭐가? 여기다가 해놨나? 여기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이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경기 침체니까 떨어진다고. 그치? 한 사이클이 지나가잖아. 그치? 제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근데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AI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명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제품을 도입해가지고 성장기가잖아. 성장기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고. 성숙기 때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성숙기는 성숙된 거야. 성숙기는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때가 성장기라고. 성장기였다가 빠진다고. 그러면 빠지고서 끝나면 안 되잖아. 뭔가 제도약을 한다고. 그러면 성숙 때 이미 여서 출구 전략을 뽑아내지. 뽑아내고서 다른 거 갖다가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 갖다가 제도약을 통해 가지고 이걸 빠진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제품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버리는 거지. 그것에 대한 기본이 된 게 뭐예요? AI라는 거야. AI. 아시지? 그래서 AI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적에 그 기업이 AI를 접목해가지고 다시금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 경영 전략을 가져가는 CEO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좋긴 하겠지. 아이고 그러면 다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건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꼭지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 살펴봤어요. 뭐 이야기 안 해둔 건 없고 뭐 코인 쪽 보게 되면 코인 쪽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이거죠. 물론 이제 코인이 빠지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잖아. 그렇지. 이게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잖아. 올라갔다가.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약세예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올라올 자리는 있지. 여기 보시면 코인 자리가 이렇게 해서 박스권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올 자리는 있어. 근데 올라오면 어차피 걸린다고 했겠지. 근데 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코인이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박스권이랄까? 그냥 박스권은 떨어졌다가 박스권 반등이랄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 폭락하는 거. 이 근거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예측을 해드린 거잖아. 빠지게 되면 올라갈 거를 이야기했잖아. 계속 이야기했잖아. 박스권이라 박스권. 이제 다만 그건 있는 거지. 저야 뭐 기술적 분석 그런 게 가능하니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기술적 분석 능력은 되시지 않으시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글로서 인과관계, 논리적 관계, 그걸로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저도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긴 한데, 여하튼 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스권이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매매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스권 매매법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하락할 때를 보라고. 박스권 매매법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가 뭐예요? 그때가 기회라고. 그러면 이 하락할 때가 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펀더멘탈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게 뭐예요? 재무라고, 재무.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주가가 하락했는데 재무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당연히 반등을 엄청 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은 가치 투자라니까. 가치 투자는 하락했을 때가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 모멘텀 투자는 상승이잖아. 지금 상승은 아니잖아. 지금 상승이에요? 이게 상승으로 보이세요? 예? 이게 상승으로 보이시냐고요? 이게 올라가요? 제가 얘기했잖아. 박스권이라고. 주구장창. 박스권이면 컨트라이언 매매법이잖아. 컨트라이언 매매법 하락했을 때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인 거잖아요. 아니 뭐 제가 뭐 이걸 하루 이틀 이야기해 드립니까?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트라이언 매매법에서 하루 이틀 이야기해 드립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란 게 심리라는 영역이 있죠. 응? 여기 있잖아. 가치 투자의 컨트라이언 매매법, 컨트라이언 투자. 모멘텀 투자는 컨트라이언 투자가 쉽진 않아요. 누가 빠질 때 컨트라이언 투자를 해요. 컨트라이언 투자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펀더멘탈을 아셔야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특히 좀 젊은 세대들 있잖아. 뭐 이게 좀 나이가 좀 어리시는 세대들. 그런 세대들은 주로 코인을 하셨잖아. 근데 코인은 문제가 뭐냐면은 코인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기는 코인에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재무가 없잖아, 재무. 코인에 재무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뭐가 있어? 단지 이제 모멘텀만 보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거야. 나이가 좀 20대, 30대? 지금 뭐 이제 갓 40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코인 세대잖아. 코인 세대들은 주식을 하셨으면 주식은 재무제표를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 하셨다면 재무제표 분석하잖아. 근데 코인 세대들은 재무제표를 분석을 못해. 왜? 코인만 하셨으니까. 코인 하시는데 무슨 재무제표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운빨로 투자한다고. 운빨로. 그냥 버티는 걸로 투자한다고. 존버로 투자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뭐 컨트라이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컨트라이언 투자하려면 뭐 운으로 투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 회사의 가치가 있는지.
단순하게 뭐 기술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하튼 간에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십 방송에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 투자할 적에 지금 뭐라고 했었어요? 방어적이긴 하지만 방어적 투자 전략이긴 하지만 컨트라이언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 오히려 지금은 하락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원래 가치 투자가 그래요. 원래 가치 투자는 하락할 때가 기회거든요. 그래서 컨트라이언 투자,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지만 컨트라이언 투자. 요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오늘 방송은 오래 했죠.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라 가지고 주말이라 가지고 쫄래쫄래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평일날에는 방송할 때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게 있죠. 그래도 오늘은 약간 시간을 많이 드렸지. 거의 2시간 가까이, 거의 1시간 5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항상 주식은 그 겉모습 말고 뭐가 핵심인지, 뭐가 원리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아시죠? 여러분들도 주식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무너지는 게 여기서 무너져요. 코스트 매니지먼트에서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근데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그냥 그렇잖아요. 주식이 뭐 이게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뭐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맨날 뭐 샀다 팔았다 하시기 때문에 분주하게 약간 그런 게 있죠. 노동자 마인드하고 이 경영자 마인드가 다르잖아. 냉정하게 이해하시지. 노동자들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 판단보다는. 판단은 어차피 경영자가 내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경영자는 아니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투자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셔가지고 노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회사 가셔서 하시는 게 노동이신 거지. 회사에서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게 되면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자란 말이야. 노동자들은 몸이 바빠. 생각을 많이 안 하셔도 되잖아. 경영자가 판단을 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근데 경영자하고 이 노동자의 어떤 이 두 가지를 다 판단하려고 한다면 노동자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지. 왜? 경영자만 보면 되지.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는지. 그럼 투자자의 마인드는 투자자라고. 우린 노동자가 아니야. 노동자는 이제 회사 직장 가서 거기서 이제 생산 일을 하시니까 노동자시는데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는 투자자이신 거지. 그러면 마인드는 투자자 마인드여야 되는 거야. 투자자 마인드는 당연히 이 경영자가 잘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을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이것저것 몸이 움직이지 마시고 이 머리가 생각에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할까요? 오늘 방송은? 이번 방송은?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TV에 오셔가지고 네, 여기 멤버십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 해주시고 그다음 일로도 오세요. 네, 가치 투자. 요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록하시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가치 투자를 그냥 뭐 모멘텀 투자 이렇게 경험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돈도 버시면서. 이게 뭐 주식이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함께 경험하시면서 돈도 버시면서 가치 투자를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